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의 라이브는 뉴스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고요. 네, 군포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수차례 집 밖을 돌아다닌 50대 부부와 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부는 지난달 19일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격리 기간 중 절반은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차로 동군포 물류센터를 5일이나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고서 로또 복권 판매점을 들린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격리 기간 중 6일 동안 외출을 하면서 주유소와 김밥집, 마트와 교회 주차장 등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부와 딸이 함께 용인의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가격리 위반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부터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의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을 강화한 건데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하는 사람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서 수위를 높인 겁니다. 실제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시는 붕어바 노점상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30대 남성을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또 전북도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습니다. 구자홍 차장, 네. 오늘 확진자 수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81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는 1,237명을 기록했고요. 이 81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이 40명으로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리에서 해제된 분도 이 138명으로 증가했고요. 이제 격리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확진 우려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는 이 6명이 증가해서 총 183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설 교수님. 네. 해외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증가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약간 줄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유입 요인까지 해서 100명대에서 90명대로 좀 늘어났다가 또 80대로 왔다가 또 90대로 늘어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81명이 되었는데 네. 지금 해외 유입 요인이 약 40명이니까 국내에서 발생된 환자는 4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내 요인하고 해외 유입 요인이 거의 50대 50, 그죠? 50% 정도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국내 확진자 수는 둔화 추세가 그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제 해외 유입 요인은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면 해외 유입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외 유입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가 이것만 우리가 적절히 잘 관리한다고 하면 현재의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 한에는 좀 이 둔화 추세가 안정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해외 유입이 40명, 해외 유입으로 생긴 이제 확진자 수가 40명이 늘었는데 이제 앞서 리포스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법무부에서 추방 여부를 좀 이제 확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데 추방 뭐 가능한 내용인가요? 글쎄 뭐 가능하니까 검토를 하는 거죠.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확진이 이제 어떻게 됐냐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음성 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돌아다녔으면 뭐 그 이제 추방으로 쪽으로 기울 텐데 지금 현재로서 뭐 아직은 음성이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부차장님. 네. 지금 군포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돌아다녀서 논란인 건데요. 네. 그 앱에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포 부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부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 격리를 철저히 지켰어야 추가 확진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외출도 하고 뭐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다닌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때문에 만약에 이 외출했을 때 밀접 접촉한 분들은 또 추가 확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이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부부는 이제 자가격리를 할 때에는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어디에 있다,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다, 열은 없다, 뭐 증상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외출을 하고 나서도 집에 있는 것처럼 이 앱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이 기관에서는 이 부부가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 확진이 되니까 동선을 파악을 해보니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좀 커졌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들께서는 철저하게 자가격리 지침을 좀 준수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가격리 그 준수 지침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설 교수님. 네. 이게 애당초에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자가격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는 건가요?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예. 가능한가요? 한 명이 한 명을 막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명이 한 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모두 다 기록하고 모두 다 뭐 레포터를 하고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들 또는 의심 증상이 가진 분이 뭐 수만 명이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앱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도 있고 강제 조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한된 행정력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당하시는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가격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벌금도 오늘부터 상향되는데요, 변호사님.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잘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군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질이라고 봐도 되죠. 어차피 자가격리 위반이니까. 죄질이 왜 안 좋냐면 이게 단순히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다가 정말 사람에 따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다 돌아가면서. 보면은 동선을 보면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 왜 갔을까 하는 어떤 움직임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좀 어떤 위험한 뭐랄까 좀 약간 기망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국을 좀 속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해요. 그 일반 예방적 효과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다 처벌이 강하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 우와 그거 하면 큰일 나네?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아마 벌금을 좀 높이려는 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예방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벌금이 아니라 속된 말로 구속,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감염병 예방에서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구치소도 부족하고 우리 거기서도 옮기지. 그러니 아마 이제 할 수 있는 형벌이 벌금이니까 그 위에서 이제 상향 조치를 하는 거고. 이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 유학생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뭐 그 사람이 음성인지 아닌지 중요하겠지만 아마 법무부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 예방적 효과도 좀 많이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위반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인들은 내가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해서 위에 퍼지면 그 피해보는 사람이 다 내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친지 다 내 주변 사람이니 정말 나랑 친밀한 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잘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외국인은요, 속된 말로 남입니다. 나가면 다 본인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내에서 확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부탁하는 그 당국의 조치에 지켜야 되는 요인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 내국인들보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자꾸 이 자가격리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법무부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반 예방적 효과 이걸 아마 좀 더 생각할 여지도 좀 있는 거죠. 네,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잘 지키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거 보면은 자가격리 준수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입부터 이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내용을 다뤘는데요. 해열제를 먹고 통과를 한 겁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그럼 이런 경우에 저번 주에도 저희가 다뤘지 않습니까? 해열제 먹고 들어오면은 증상이 발열이 안 되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뚫리는 것 같은데 이런 네.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지금 그 야당이나 일부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제 입국 금지를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열제 먹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추가적으로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으니 한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 자체를 일시적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상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1339에 전화해서 먼저 상담을 하듯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또 외국에서 왔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어떤 그 자각 증상을 이 관계 당국에 얘기를 해서 선 조치를 했다라면 이런 그 사후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분은 해열제를 먹고 열이 없다라는 이유로 귀국을 했고 귀국한 이후에 이 부산까지 이동한 뒤에 나중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조사 관계가 이 비행기 탄 사람까지 지금 계속 역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지금 가져온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방역 당국도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도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하고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례가 한둘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 유학생과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유학생이 미국 캔사스에서 들어와서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참 이해는 되긴 됩니다. 저는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에서 이 학생이 확진이 되어서 미국 병원에 입원이 되었다고 하면 치료 비용까지 다 해서 아마 2억 원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유증상을 보인다. 유증상을 보이는데 한국에 가야 되겠는 거야. 무조건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잘못하면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해열제를 복용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 비해서조차도. 그러니까 비행기를 일단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그 다음날 바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유증상을 보였던 것이 이미 코로나19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항에서 접촉한 사람, 비행기를 같이 탔던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 물론 가족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사선을 넘어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올 때 혼자만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일부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는 국가 전체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일단 둔화처소에 들어간 것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모든 분들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개인 사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학생이 어떤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개인의 추측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정부에서 2주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나올 때까지 더 늘리겠다. 언제까지 계속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당국이 일단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선우가 좀 잘못됐어요. 정부 당국이 얘기한 선우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50명을 딱 못을 박았는데 50명을 못을 박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50명 내외가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전히 감염 경로나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데 이것이 한 5% 이내로 줄어들면은 그나마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생활 방역 체계로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현재까지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 체계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산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50명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백 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 대구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것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감염이 가능하면은 적거나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말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해외 유입 요인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해외 유입이 되는 이분들이 확진자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을 얼마나 일으키나 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계속 환자가 많아지고 쌓인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면서 국내에서 생기는 확진자 수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된다. 이러면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여전히 그런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환자가 여전히 많아서 감내 가능한 수준 범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환자를 다 추적하고 그래서 방역 이 시스템 내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대로 지속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도 4월 1일 이후 입국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강제적 지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부산에 가서 확진 판정을 한 분은 이제 지난달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요. 예. 4월 1일 이후부터 입국하는 분들은 지금 2주 동안 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한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어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처장님 그렇게 연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고위험군도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 때랑 조금 더 달라진 점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대상은 이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의 성인 또는 당뇨병이나 이 신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 암 등을 앓고 있는 이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질병관리본부가 추가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분이 이 흡연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흡연의 경우에는 이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께서 흡연을 하고 계신데 왜 이분들도 고위험군으로 이 구분을 했느냐?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 그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면역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흡연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쉽게 이 감염될 수가 있다. 그러니 흡연자분들도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철저한 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 상당히 강력한 이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겠다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나 이런 불만부터 공무원들은 안 줘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검색하자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주자부터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자는 주장까지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 동일하게 재난금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70%라는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적지만 월 소득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 우리들은 정부가 정한 고소득 거지다. 고소득 거지들은 뭐 정부가 정한 혜택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포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안 돼.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서 나가는 돈으로 다 월급이 지급되고 정말 그 필요한 그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업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무원만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4명, 5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한 명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한 지원 대책이 재난 상황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급 기준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목소리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구처장님. 네. 일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 건가요? 네. 이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소득 순서를 쭉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을 했을 때 이 70번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71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은 30%. 30%는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위 30%는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 기준을 어떻게 그 측정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찾겠다, 나누겠다, 이제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동료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넌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긴급하다라고 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하면 빨리 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런데 불필요하게 70%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긴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긴급해서 빨리 정부가 전 국민의 어떤 그 생계를 돕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느냐. 왜 이런 기준이 맞느냐. 그리고 이 기준에 그 오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이 불필요한 어떤 논란의 불씨가 좀 당겨진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금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전 국민에게 우선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그 상위 30%를 어떤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70%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런데 그런 기준도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종부세 대상자는 좀 제외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 한국 발표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것처럼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보세요, 재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줬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 못 받는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경제정책이란 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반드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보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사실 정교하게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보세요.
줄게 한 번 나왔어요 대책. 네. 100만 원씩 줘 한 번 나와 70% 기준 어떻게 할 건데 뭐 건강보험료 가지고 하고 뭐 자산가는 제외하고 대충 나왔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죠. 그러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정말 뭘 기준으로 누구 받고 누구 못 주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냐는 거죠. 차라리 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게 짜서 딱 발표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더군다나 지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5월 달에 주는 거예요. 네. 5월 달에 주는 거를 왜 지금부터 논란거리를 만드냐라는 그런 비판은 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사람들이 다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교한 대책, 정말 정부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군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해외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스크 쟁탈전이 국제사회로 번졌습니다. 해외에선 다른 나라로 가야 될 마스크를 가로채는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앞에선 동맹국이란 말도 무색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 앞.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We are demanding from this hospital the protections that we need.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When patients with the coronavirus come in and we're not adequately protected, we really feel very scared. We feel scared to take the virus home to our family and out into our community. 트럼프 대통령도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e CDC is recommending that Americans wear a basic cloth or fabric mask that can be either purchased online or simply made at home. 그러자 미국인들도 마스크 확보에 나섰습니다. So we just recently got our girls the mask and we're trying to find masks for ourselves.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동맹국 사이에서도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방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장을 주문했는데 미국 측이 3배 가격을 제시해 공항에서 배송 직전 빼앗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베를린 주정부가 해외에서 주문한 마스크 20만 장을 미국 측이 가로채 갔다며 현대판 해적행위라고 주장한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Denn dieser Markt, der Maskenmarkt auf der Welt ist umkämpft. Die ganze Welt kauft gerade Schutzmasken.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중간에 가로챈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인 3M에게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의 마스크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nd it would be a mistake to create blockages or reduce the amount of back and forth trade of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medical goods, across our border.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국가 간 마스크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확진자 수가요, 이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유럽의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초기 대응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대응이라고 하면은, 진단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의 못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할 때는 광범위 확산이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희생이 나오면서 환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저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마스크인데,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지금 이렇게 심각할 때도 마스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처음부터 착용했더라면 굉장히 희생을 줄일 수 있었는데 문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 대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고 대규모로 희생이 이제
일어난 상황에다가 유럽은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양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의 유럽의 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밀접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아주 결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네. WHO나 CDC가 그런 점에서 큰 실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처장님 네.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선진국들,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 선진국의 민낯을 보여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 대란부터 해가지고.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초기에 이것이 그 우한 폐렴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중국 차이니스 그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도 돌았고, 그리고 뭐 아시아 포비아가 나올 정도로 아시안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중국,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하다 보니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저건 아시아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회는 하루에도 이 수천 대 비행기가 이 세계 각국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는 굉장히 좀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고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을 때 유럽과 미국도 그 선 조치를 했다라면 뭐 이렇게 뭐 대규모 확산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기에는 좀 안심하고 있다가 뭐 이제 조금 뒤늦게 이제 진단을 하고 이 방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확산세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뒤에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진자도 대거 늘고 또 이게 사망률, 치명률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스크 쟁탈전에 나오는 국가 미국이죠. 자, 변호사님. 네. 미국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워낙 많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런 나라도 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내각회의에다가 아베 총리가 얼마 전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더 마스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써라고는 하는데 무슨 처음에는 KF 94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80도 된다. 면 마스크도 된다. 자꾸 얘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말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에는 미국도 굉장히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됐을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워낙 뉴욕 같은 데는 제2의 우한이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시겠지만 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이제 본인은 쓰지 않겠다.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는데 본인이 그걸 쓰면서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정반대의 CDC의 어떤 이런 지침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트위터를 올렸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좀 독특한 퍼스널리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국민들에게는 쓰라고 이 CDC의 권고사항을 전달하면서도 나는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 소신을 밝힌 것이고요. 다만 이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질병통제센터의 이 권고사항을 자신의 어떤 그 트위터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이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좀 환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지금 트루도 총리의 부인 같은 경우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상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 거나 아니면 조금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라면 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고집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고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근데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력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서 저희가 좀 이 발언 내용에서 좀 짚어봤고, 전 또 이제 중국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진원지 중국이라고 하는데 희생자 애도식 이런 거 가지면서 좀 있으면은 이제 종식 될 거라는 이런 발표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종식 단계로 가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 제스처 정도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권좌를 위협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콘에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강압적 조치로 일부 이제 안정세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서방 국가들이나 또 이제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내는 통계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나 또 중국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조치들로 봐서도 환자 발생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종식을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한 게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제스처로서 우리는 이제 완화됐다, 종결됐다 이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 정치권의 어떤 행보 이런 걸로 이해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결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바이러스 종결로 보기에는 섣부르지 않냐라는 이제 교수님의 분석 들었는데요. 자, 실제로 중국에서는 때 아닌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我超市里面有的小童啊，抢米的抢米了，见面了，抢米抢油啊，我跟。消费者完全没有必要担心粮食供应短缺及价格大幅上涨的问题，无需集中批量购买，在家中囤积粮食。 네, 부차장님. 네. 사재기 현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저는 저것은 그 중국 당국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신뢰가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영방송인 CCTV에 앵커가 나와서 이 물량은 충분하니까 집에 이 쌀 같은 거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무리 호소를 하고 있지만 일반 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금 여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한 사태를 겪으면서 강제 폐쇄 조치가 거의 2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율 그리고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 방역을 효율적으로 한 데 반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 농산물이나 이런 그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물류가 막히게 됐을 때 이 중국 당국이 과연 인민들에게 충분한 그 식량을 공급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인민 대중들의 불안감이 저런 사재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얘기도 알아봤으니까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얘기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보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일 연속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40% 가까이가 경로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일본은 전체 과정 100이라고 할 때 아직 정점인 50에 오지 않았고 지금 한 20 정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봤을 때요? 그렇습니다. 네. 정점을 가려고 하면 아직도 30을 지나야 되고 내리막이 아직도 50이 남아 있으니까 긴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전파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도 계속 확진 검사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희생자들이 향후에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곧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일본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실제로 일본이 이후에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경로를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접한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번 정도 그 확진자를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을 때 이 외신으로 들려온 것이 일본 도쿄에 택시 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런데 그 장모에게 이 전파가 됐다. 그런데 장모는 중국을 해외여행 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그 후속 보도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택시 기사가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방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뭐 감염 경로 추적이라든지 감염 원 추적이라든지 거의 손 놓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택시 기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리죠. 카페리 승객들을 내리네 만에 이 얘기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유람선에 엄청 저희가 집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언론들도. 이제 일본 내부에서 택시 기사를 통해서도 지역 전파가 굉장히 확산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어떤 도쿄올림픽 무산을 우려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체시켰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앞으로 진단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상황 짚어봤습니다. 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후 맞이한 첫 휴일입니다. 각 당은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과 공동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공약을 발표했고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 장애인, 군안보 대책 등 공동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 베끼기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시민당 앞순번에 배치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전문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통합당은 한국당과 함께 대전, 충북, 세종 등 중원을 공략합니다. 오늘 오전 대전에서 선대위 회의를 함께 열었고 대전과 충청, 세종에서 각 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이어갑니다. 충청권 무당층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곳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 당의 비례정당과 이른바 원팀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수막에는 비례정당의 이름을 병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수막에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헌화하고 와룡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황 대표 종로구 선거사무소 앞에서 규탄 침묵 시위를 벌였는데요. 앞서 황 대표가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활동을 중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 비판한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토 대중주를 5일째 이어갑니다.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성수면 사무소까지 총 30.1km를 달리며 민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앵커, 혹시 라떼이스 홀스 이런 말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기성세대를 꼬집은 말이죠. 이른바 꼰대 문화를 상징하는 이 말이 총선에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첫 주말 유세 현장에 일명 라떼는 유세단이 떴습니다. 어떤 방식의 유세인지 황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인천 지역 유세에 가세했습니다. 달리는 유세차에 올라 함께 손을 흔들고 정치 신인 후보에게 상대 후보 공격 포인트까지 짚어줍니다. 말을 험하게 막 하는 분이고 많이 하는 분이라서 꼭 인천 시민이 아니라도 일반 국민이나 시민을 비하한 단어나 이런 걸 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원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백재현 등 불출마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라떼는 유세단을 결성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나이든 사람을 딛고는 라떼는 마리아를 패러디에 눈길을 끌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후보도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꽃보다 할배 유세단을 만들어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전국 지원 유세를 했던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이낙연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될 처지입니다. 이 위원장의 황 대표 언급에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가 마치 명실상부한 여권 대선 주자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동공약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황하남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조국 전 장관의 고향 부산에서 첫 주말 유세를 시작한 건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현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살리기에만 몰두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첫 주말 유세 현장으로 찾은 부산에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당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현 정권이 경제 대신 조국 살리기에만 몰두한다며 상황 파악을 못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렀길래 검찰총장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심판론도 이어갔습니다. 경제 무너지는데 경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또 미래통합당은 과거 우리 경제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최근 우리 경제는 빨리빨리 추락하는 경제로 변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은 과거 통합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곳 중 5곳에서 승리하면서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오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는데 이게 총선 이슈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 꺼내들지 않습니까? 총선에선.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다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권에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프레임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즉 코로나19의 프레임이 총선 전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권도 사실 코로나 프레임에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편승해가지고 정부나 뭐 여당을 공격하는데 부실 대응했다 뭐 이런 걸로 사실 코로나19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싹 변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코로나19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당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프레임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19가 너무 강력하게 작동을 하니까 사실상 여기서 경제 프레임이라든가 다른 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뭔가 여권이나 정부의 약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거의 백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열흘 남았지만 사실상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가 압도적으로 이 총선 전국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 온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투표 방식, 경향 이건 이제 안정희구 경향의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이 약간 유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합니다. 구정 차장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천 과정과 현재 그 초반 선거 운동이 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에는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총선 이슈를 집어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부터는 이제 경제 이슈를 상당히 야당 측에서는 좀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효과적으로 이 경제 실정을 부각시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총선 선거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부발 악재가 지금 하나 터진 게 있습니다.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우리 국민의 이제 70%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급하게 마련한 정책인데 오히려 이것이 기준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과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총선 전국에 아무래도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선거가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조용조용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신인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신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앞서 공천 과정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보면 현역 의원 교체력이 지극히 낮아요. 이번에 보면 586 그 정치인들 대부분 다 그냥 특히 수도권은 공천이 됐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거예요. 신인들을 공천했을 때
이 인지도 싸움에서 유권자들한테 얼굴 알리기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아마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현역 의원을 그대로 교체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얼굴을 알리면서 악수를 하고 이 면대면 선거운동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 중앙에서 이 속된 말로 이 그 중앙에서 이슈를 잡아줘가지고 얼굴을 알리니 두 가지 선거 방식인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면대면 선거 방식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악수도 잘 하기도 힘들고 네. 더군다나 지금 저 유권자들은 총선에 대한 관심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지극히 낮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든지 중앙당 선대위 차원에서의 어떤 선거에 대한 이슈의 폭발력 이런 것들도 예전에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신인들은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맞죠. 네, 면대면 이 선거 방식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면대면 힘든데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방역하고 좀 거꾸로 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처장님? 이게 이제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은 또 이해가 가는데 이거 4년에 한 번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좀 욕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썼던 마스크를 내리고 또 명함을 나눠주고 또 이제 악수를 청하고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뭐 화면에도 좀 비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 화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불안한 시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선거운동 방식을 아예 뭐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최소화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재치 있는 공약 또는 뭐 재미있는 어떤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되지 않을까. 과거 방식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 방식은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받은 사람도 아마 꺼름직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명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후보자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교수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다 보니까요. 투표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투표율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투표장에 갈 때부터 마스크가 지참 기본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죠. 마스크 안 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 또 감염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위축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생각보다 참여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현 정권을 심판한다 또는 야당을 심판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표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투표율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우리 아까 선거운동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장면들은 사실 유권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요 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안 내니까 사실은 지금 TV 토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TV 토론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이 두 정당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상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 네. 투표율 낮고 높은 거에 따라서 이것도 유불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전 투표율이란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총량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당,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이 줄 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어디에 투표율이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노년층은 보수 정당 지지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향이 그런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코로나 마스크 쓰고 건강도 걱정이 되실 텐데 마스크 쓰고 나가서 투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투표율이 낮아지면 야당에 불리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당이요. 여당이 지금 어디가 지지층이 많냐면 30, 40대 직장인들이 이제 여당 지지층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30, 40대 직장인들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투표할 때 보면은 아이 손잡고 산책하고 가서 이제 투표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데 그 애들 굳이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애들 손잡고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30, 40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 그 다음에 20대,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 30, 40대 아이가 있는 30, 40대 직장인 투표율, 여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보다 세대별 투표율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김태우 변호사 아직 선거 공보문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공보문을 다 집으로 배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 동행하지 말라. 그 투표소에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동행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이번 선거만큼은 저는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보시는 첫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뉴스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선거운동원을 만나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어렵지만 오히려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활발합니다. 선거 공보물도 과거 총선에 비해서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라든지 아니면 그 각 언론사나 이 포털에도 총선 특집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미래 4년의 운명을 결정할 이 투표에 대해서 그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저는 투표장에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 정말 특이한 변수로 또 하나 등장한 게 바로 비례정당이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교수님. 예. 자, 미래한국당의 지지도가 높지만 또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은 더불어시민당과 이 열린민주당을 합한 지지도는 더 높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를 더 키워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더불어시민당의 명단을 보면 후순위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몫을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면 자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열린민주당과의 어떤 관계에 선을 긋고 우리 당이 아니다. 저쪽에서는 열린민주당 우리 형제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뭐 합당할 계획이라든가 전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표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섬이 아니라 이 예컨대 제로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확대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태우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요. 비례대표 자체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여당, 여당으로 가는 표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거기가 30석이라고 하면 뭐 시민당 20석, 열린민주당 10석 하나, 시민당 10석, 열린민주당 20석 하나, 어찌됐든 간에 선거 이후에 진보 진영 전체 여권, 범여권 전체의 표수는 뭐 동일할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별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지역구예요. 지역구의 문제. 지역구.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요. 이 비례대표는요. 퍼센트지 뭐 1%, 대략 2%마다 한 석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열린민주당이든 저 더불어시민당이든 누구든지 가져가면 되는 건데 지역구에서는 0.5% 차로도 갈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굉장히 열린민주당과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수도권에서 중도층 표심에 지역구 선거에서 조국 대 윤석열의 구도가 붙는 게 과연 더불어민주당 유리할까? 그리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야당은 오히려 좋죠. 야당은 지역구에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이슈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조국 대 윤석열 이거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야당은 어이구 땡큐네? 하고 다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꺼내는 거죠. 여당에서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총장 얘기 더불어민주당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이게 지역구 선거에서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열린민주당에 강하게 나오는 건 더불어시민당의 영향은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선거 이후에 여당 내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열린민주당에 있는 이 후보들이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 강성이거든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세가 좀 불어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수는 적겠지만 나중에 뭐 합당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음에 총선 이후에 있는 여당의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큰 영향력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뭘 보냐. 열린민주당의 정당질 얼마나 나올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층 중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보다는 그 이후에 아마 여당의 어떤 그 권력구도 변화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에서도 정말 꼼수 선거 운동들이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부차장님, 네. 지금 먼저 여권을 보면은 쌍둥이 유세 버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네. 굉장히 또 불쾌감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사실상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두 정당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세버스도 똑같이 만들고 이 지역구 후보는 1번, 그 비례대표 후보는 5번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1과 5를 크게 새겨놓은 저 버스를 이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어떤 버스가 더불어 시민당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기호를 버스 외벽에 표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지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거 유세버스에 저렇게 큰 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좀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과 관련된 번호.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저건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두 개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세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 당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기호를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저것은 두 개의 선거 기호를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간접적인 어떤 지원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선관위의 지적입니다. 네, 저 또 이런 것도 봤어요.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유세 현장에서 교수님. 네. 원유철 대표가 갑자기 옷을 거꾸로 갈아입잖아요. 그 기호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이제 미래한국당을 대표하는 건데도 거기에 이제 정해진 등록된 선거원이라든가 몇몇 분이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기호 후보자나 나오면. 선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제 그걸 바꿔 입어야 되는 그 장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것인데 저는 이 당 대표가 저렇게 잠바를 갑자기 바꿔 입는 이 장면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편하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입고 있네요. 색깔은 그렇죠. 괜찮나 봐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여든 야든 다 꼼수 아닙니까? 아까도 뭐 4월 15일이라는 건데 이것의 사실 뿌리는 뭐냐면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된 정당으로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또 뭐 민주당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위성정당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선거로만 좀 마무리되는, 즉 선거법이 좀 개정이 될 필요성이 이런 부분에서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선거 때마다 관심을 모으는 단일화 여부 관련해서요. 좀 대표적으로 항상 단일화가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 창원 성산이죠. 이번에는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양이에요. 글쎄요, 아직까지 선거가 좀 열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죠.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가. 지금 보시면 이제 여영국 후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서 가장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저기가 사실은 여영국 후보,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저기 이제 공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동운동의 성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당이 지금 선거 판세가 예전에 비해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켜야 됐을 때 꼭 당선시켜야 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상대인 야당의 김기훈 후보가 만만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래서 진보표가 민주당과 저기가 갈리면 결국 강기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단일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좀 답답한 마음을 저렇게 이제 여영국 후보가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 양당 좀 알아봤는데,
뭐 그 외에도 우리 정당들이 많습니다. 또 민생당이나 뭐 정의당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이분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부처장? 지금 선거운동을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 거대 양당이 있죠. 그리고 그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 이슈가 상당히 거대 정당 중심으로 많이 쏠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 정당들의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의당마저도 이 준용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 정당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양당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이후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던 이제 그 민생당의 전신, 이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이 호남에서도 거의 큰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당을 다시 지금 이 창당해서 선거에 비례 정당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땅히 선거운동 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전남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저렇게 나홀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를 한다고, 전국 종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저런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운동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뛰고 있구나.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호응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광진을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고민정 후보와 이 오세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네. 먼저 이제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뭐 등등이 이제 주요 인사들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힘을 좀 몰아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고민정 후보가 갖는 그 상징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캠프 때부터 사실 대변인으로 쭉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얼굴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청와대 입장 또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잘 되면 이제 뭐 문제는 없겠지만 안 됐을 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심판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져서는 안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후보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잠재적 이제 대선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까지도 여기서의 어떤 승패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팀을 더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네. 일단 그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정당 지지율로 보면 고민정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오차 범위에 근접한 접전을 하고 있죠. 접전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번의 재선 서울시장 출신인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제 차기 또 대권 주자로도 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물론 측면에서 오세훈 그 후보가 상당히 그 정당 지지율보다 좀 앞서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유권자들이 최종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정 후보는 직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어떤 심판론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이 상징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후보고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차기 대선을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승리를 해야 되는 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이 선거구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선 열을 남기고 여야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의료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엔 첫 의료진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오직 환자만을 바라보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묵묵히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낯설고 고된 환경에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